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기자들이 왜 저러나 할 텐데 제 원탁의 기자들 소개해드리면서 그 사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란 고란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원탁의 기자들을 다시 찾아주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할로윈 축하하기에는 우리 나이가 좀 많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라고. 박 기자가 강력 반박하시는데, 그래서 할로윈 복장은 아니고요. 간단한 스티커 머리띠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별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스티커를 받아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역시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이걸 좀 다뤄봐야 될 텐데,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이런 걸 80분간 대본 없이 토론하는 걸 처음 봐서 전반적인 평가 어떤지 세 분 얘기를 다 들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죠.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제목이 예. 비상경제민생회의잖아요. 예. 비상인가? 민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죠. 네. 또 권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MB 정부 때 장관 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였는데 그렇죠. 그때 사실 경제가 위기고 비상이고 이럴 때는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별건을 수시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 모여서 정책 얘기 계속하고 예. 이런 것들 대부분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 약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우왕좌왕한 느낌도 있고 이랬었는데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왜 이제 금융시장 종합대책들 나왔을 때 네. 그때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서서 이걸 뭘 하려나?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뭘 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쇼잉하지 말자라고 윤 대통령은 했고 야당에서는 자화자찬 정치쇼 이렇게 비난하긴 했지만 경제라는 게 심리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줄 필요는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는? 어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였고 네. 통상적으로 모두 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을 하는데 그렇죠. 전 과정을 공개를 한다 함은 국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그러면 보다 미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대부분 하셨을 테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국내 모든 방송사들이 80분을 할애해서 그걸 생중계를 했거든요. 저도 어제 중계를 해드리면서 현장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필요한 이야기지만 비전을 제시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새끼 꼬박꼬박 좋은 식단으로 먹고 그럼 건강해져요. 이거는 미스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느낌이 들었다? 등이 가려운데 다른 데 긁어주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죠. 출근길 인터뷰처럼 형식은 참신했는데 역시 이 내용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금융시장 불안인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성공 예감도 줄곧 이 사안을 추적해 왔는데 이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 거시경제 침체 우려도 별로 거론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또 부동산 규제 완화, 그것도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내용면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면은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되겠군요. 쭉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주력산업 수출 전략, 해외 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활성화 같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박 기자께서 운동의 중요성과 좋은 식습관, 건강관리하자 이런 얘기처럼 조금 너무 많은 걸 쏟아부은 느낌도 있고 원론적인 얘기라는 느낌도 있는데, 기자들께서 눈여겨본 분야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론이 제일 주목했죠. 사실은 이게 회의가 길기도 했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조망하는 듯해서 초반에는 사실은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그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기사를 쓰고 말씀드릴 게 많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예.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큰 뉴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금융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억 원 초과하는 집도 대출해준다. 투기과열지구에도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혹은 1주택자는 LTV 50%까지 완화한다.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예.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상황에서 거의 후반부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큰 뉴스가 등장을 하는구나. 근데 결국은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시장과 PF, CP 이 금융 흐름의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내놓은 아주 민감한 단어는 거론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일 텐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금리가 워낙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준비한 금융시장에 대한 답은 그거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이 이대로 두면 지나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일종의 그 시각의 변화 같은 것도 있는 걸까요? 규제 완화 책이 나온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지금 금융 불안 심리의 진원지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기자분들은? 일단 급하니까 예. 뭐라도 이제 내놔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어제 발표를 보면서 약간 눈길이 갔던 게 뭐냐면 그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 그 허그나 아니면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 예. 보증이 9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12억 원으로 높여줬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레고랜드 사태가 퍼지면서 둔촌주공에서 그 ABCP가 이제 제 연장이 안 되니까 결국 건설사들이 그걸 떠안았거든요. 예. 근데 차원이 되긴 했죠. 네. 네, 최근에 타원 발행하기로 했죠. 근데 예. 이게 보면은 예. 만약에 이 둔촌주공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19억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분양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 상황에서 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워낙 좀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12억 원으로 올려주면서 일단은 요 12억까지는 뭔가 청약을 사람들이 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예. 이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줘서 일단 가장 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억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LTV를 대출해주겠다. LTV 그렇죠. 50%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그 15억짜리 밑에 있는 그 집들은 살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DSR 규제는 전혀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가의 집을 지금 뭐 살지 말지 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아예 시장에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예. 어느 쪽이라도 좀 뭔가 숨통이 트여야지만 뭔가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풀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너무 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만약에 DSR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DSR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다행히 다시 한번 과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자기 소득의 40%까지만 네. 총 원리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빠듯한 분들은 아예 이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러나 그렇게 한데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DSR까지 풀어주면 이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풀어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 아니었느냐. 다만 아까도 거듭 의구심이 드는 건 지금 금융 불안 심리라는 게 이 정도의 조치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진태 강원지사가 들어오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분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미안한 점도 있다. 그리고 디폴트와 회생을 구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 점도 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어음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지금 나온 부동산 얘기로 이 문제가 풀릴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 아까 말했다시피 DSR을 안 풀면 이게 사실 LTV를 50%로 낮춰줘도 DSR을 안 풀면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이 집 매수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사실 부동산이 꺼지는 거는 금리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이런 수준의 금리에 이런 이자를 부담하고 그리고 사실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DSR을 한도가 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뭐 거래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뭐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워낙 사실 이제 경제라는 거는 이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속도인데 예.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그 중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터지면서 어디 한 군데가 막히니까 이제 줄줄이 막히고 네. 이 시장이라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어디 하나가 막히니까 줄줄이 막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꼬인 부분을 몇 개 풀어서라도 조금 연착륙하게 해주자.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DSR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부채 규모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부채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LTV 50%로 하면 어쨌든 내가 이제 대출받아서 집을 살 때 담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의 질이 이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리고 고소득자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낸다 그러면 그 부채의 질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DSR마저 풀어준다면 그럼 이제 약간 이제 경계선상에 있었던 이제 차주들이 한계 차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게 약간 이제 도미노처럼 약간 개인 회생과 파산 이런 것들이 이제 번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아주 이게 타협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요 권선 정도까지. 기자 입장에서는 네. DSR 풀어주기에는 아직은 좀 신경이 쓰일 거다. 부채의 질 문제에서. 근데 50조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난 주말에 이 회의에 전 회의에서 이제 나와서 시장에 알려졌는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나요? 어제 그저께군요. 저희들도 채권 전문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완전히 해소됐다는 느낌은 아니라고 그래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해소는 어렵죠. 이거는 결국은 사실 강원도는 오판에 따른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기폭제를 만든 건데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채권 시장이 어렵게 마련이고 채권 시장에서 돈 끌어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는 사실 상반기부터 쭉 이어져 왔고 연간 회사채 발행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조 단위로 확 올라가 있다가 2분기부터는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3분기가 되면 확실히 가라앉는다는 게 통계로 잡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건 롯데건설 사태죠. 그래서 롯데건설도 이 둔촌주공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도 여기에서 네, 시공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PF를 떠안게 될 뻔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공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8위 정도 되는 우량한 건설사인데 급전을 땡기기 위해서 땡긴다. 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급전을 동원하기 위해서 네. 그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두 자릿수 이자를 줘도 이게 발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발행이 왜 안 되느냐 여기부터 잠깐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니 한전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망하지 않은 한전채도 발행이 다 안 됐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채건 국공채건 그동안 너무 채권 시장에 채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 물량을 생각을 하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야 한전채가 6%씩 이자를 주는 그런 세상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입니다. 4% 넘어서 그러면 예. 4% 무조건 그걸
바탕이라고, 그러니까 바닥 수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한전채는 그동안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 거고, 그거보다 불안한 다른 회사채 금리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롯데건설이 결국은 그룹사 안에서 돈을 꿔오게 되잖아요. 케미컬에서 단기 자금을 융통을 하고 유상증자로도 2천억 원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한 사태에 되게 불안한데 특별히 돌직구를 날린 게 레고랜드 사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 흐름을 보시면 계속 불안할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 하지만 저는 채권 시장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2,050억 원이 던진 이 엄청난 파장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한해는 끝까지 등판을 좀 안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등판한다는 건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의 그 공급이 맞나? 물론 한국은행이 그래서 3개월 단기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위기론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꾀병하고 진짜 병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병이 걸려서 단기에 회사 상황 좋은데 단기 자금이 막혀서 잠깐만 도와주면 구조가 튼튼한 회사를 살리는 거, 이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냥 경영산의 오판이 계속 이어져 왔고 증권사가 저리로 자금을 당겨서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하고 같이 적게 빌리고 크게 그 남기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리 인상기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개별 기업의 실패를 나라 돈으로 국민들이 십실반에서 메워주는 게 맞나? 그래서 위기가 지나치게 현상 이상으로 과장이 되면 진짜 환자하고 꾀병 환자가 구별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해는 조금 나중에 내년에 정말 내년 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판 시점을 좀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다만 다른 의견도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도 그랬지만 시장 불안이 지금은 불안 심리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은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자세를 유지할 게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두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미묘한 시점에 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용경색 현상은 진작부터 있었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도화선이 된 건데, 추가적으로 뭘 해야 이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일단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시중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정부가 뭘 구체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뭘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개 채권 안정 펀드라든가 이런 거 조성해서 민간의 돈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건데, 그게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하는도 물러서 있고,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기자. 그게 이제 돌려막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채권 펀드 조성에 은행들이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행들은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수급을 무너뜨린 주요 주체가 은행이에요. 은행채 발행 너무 많이 하면서 은행채에 이제 자금이 쏠리고 다른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근데 만약에 은행들이 물론 이제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이제 그 정상화하는 시점을 유예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자금을 마련하려면 은행들도 갖고 있는 채권을 뭔가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채권 시장의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산은이나 기은 이런 데서도 자금을 마련하려면 산금채 이런 거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시장에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넣는 건데, 이게 시장의 심리 개선 정도인 거지 실제 이 용성에 큰 영향을 주겠냐라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던 게 하는 발권력이 좀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고, 어제 이제 금통위 하면서 뭐 이제 적격 대응 매입 증권 대상에 뭐 은행채, 공사채 좀 포함을 시키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은행채, 공사채 이외에 다른 채권도 좀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하는 아직은 약간 조금 그러게요. 거리를 두는 느낌이죠. 금리 인상 기조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랑은 완전 상황이 다른 게,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하면 이제 유동성 푸는 효과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인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의 RP로 한 이제 공급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6조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쨌든 증권사들은 좀 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조금 나아졌다. 이제 하루짜리 RP 금리는 조금 떨어졌고, 물론 이제 91일물 CP 금리 같은 건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 전체 이제 유동성하고 금리 인상 기조하고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막힌 부분만 핀셋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이게 전체 유동성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예. 그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적기에 자금을 수용하느냐. 공급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그래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그 참신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처럼 그 형식은 살리면서 내용을 더 잘 담으면 될 텐데 곽정은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못하신 이유가 아까 기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약간 탁상공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회의의 형식은 살리되 내용은 정말 비상 그리고 민생 이걸 담는 쪽으로 더 바뀌면 좋죠. 다음에 그런 내용을 좀 기대해 보죠. 자,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0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희입니다. 토닥토닥 응원 메시지 하나 전해드리죠. 1788번님 25년 정들었던 징그러웠던 가게를 폐업합니다. 내일 만 70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지금부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힘을 내자 김도현 님이시군요. 저희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맞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기면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꼭 나쁜 쪽만은 아닙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집중되는 분이 한 분 계시군요. 희망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응원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786 백형철 김혜진님 박연미 기자께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기자 덕분에 오늘 하루 아닙니다. 저희가 늘 융숭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그 제드래곤이라 그래요? 저는 뭐 따라잡기가 힘드네요. 이재용 부회장을 젊은 세대들은 제드래곤이라고 한다 부르는데 이수민 PD가 그런 얘기를 네, 하는 맞아요. 지드래곤보다 더 지드래곤을, 인기 네. 많은. 그래요? 이러다가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긴.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그 현실이니까. 약간 친근감에 있어서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있을 때는 뿌띠건이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약간 밈이 됐었고 지금 이제 제드래곤 이래가지고 밈이 되고 있죠 또. 뭐 회장 직함 단 것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사실상 저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달건 말건. 아니 그렇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지 10년이 됐잖아요. 20년 2012년에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고 올해 여러 가지로 예상됐던 것이 지난번에 준법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앞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불과 그게 한 달여 전이거든요. 예.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 윤리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안팎에서 두루 준법 경영을 하겠다. 강조를 하면서 등판의 시점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행보를 보시면 주력 사업장을 순서대로 방문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삼성바이오 현장에 가서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 뭐 몇 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결국은 차곡차곡 쌓아온 이제 회장이 등판할 시점이 됐다. 뭐 안팎에 그런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은 있었겠죠. 그 네. 미래의 먹을거리로 반도체의 대안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가 사실상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던 것이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삼바 회계 그리고 승계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받고 있는 그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나왔을 때 회장이 되신 소감이 어떻느냐 언론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취임의 일성을 밝힌 장소 시점 이런 것들이 참 묘하기는 했는데 아마 11월 1일에 삼성그룹 창립기념일이거든요. 그때 공식적으로 작은 행사 세러머니 하면서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엔 뭐 공식 취임식은 없었고 이메일을 통해서 뉴삼성 구상을 밝힌 정도, 각오 같은 걸 밝힌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재벌 오너들을 쭉 취재해 보면 사실 공개적으로 큰 소리 내기 시작하는 게 뭔가 본인이
이룬 게 있고 나서거든. 신경영도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에서 머니게임에서 살아남아서 세계적 주도권을 쥐인 후였고 요즘 최태원 회장이 공식 행보가 아주 빨라지는 이유도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그룹 그야말로 부흥의 기틀을 잡은 다음인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한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아까 이제 뭐 공교롭게도 그 이제 재판에 출석한 날 발표가 됐지만 저는 그거까지 다 계산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 보면 전년 대비로 30% 이상 줄었거든요. 어닝 쇼크이거든요. 그 중에서 반도체 부분은 반토막 났고. 뭐 대만 TSMC의 이제 매출에서 밀리면서 뭐 반도체 왕자 내줬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반도체 패권 두고 미국, 중국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글로벌 경기 안 좋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은 삼성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이제 회장 이제 취임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때 보면 삼성전자 뭐 분기별 실적 4.3 최대 이렇게 내고 이럴 때 뭐 이제 삼성 출입하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전망이 안 좋다. 좀 앞으로 이제 뭐 큰 산 넘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야 그때가 이제 이재용 회장 재수감 됐을 때 곧 시기였는데 국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총수의 리더십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가 빨라진다. 약간 이런 이제 여론이 조성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이 예전에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2017년 국정농단 그때 이제 신문 때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란 타이틀 없을 거다. 뭐 와병 중에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회장이 취임하려 이 말을 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이다. 암흑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없이 그래야 되겠구나. 그럼요. 회장으로 취임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마침 재판에 출석해서 이런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회장 취임하고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권 기자 분석대로 어제 오늘 기사를 봐도 그때 말 왜 뒤집었어 이런 것보다는 삼성의 리더십이 좀 더 부각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게 많은데 다만 거듭 초치려는 건 아닌데 이 부회장의 성적을 보면 2000년대는 이삼성이 무너져 내렸고 2010년경에도 이후에 벌인 일을 보면 뭐 하만 인수도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중평이고 9조 원 회사들였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반도체에서 TSMC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인데 밀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는 뭐 바이오나 이쪽도 아직 진짜 이 시장에 신선할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뭘로 이재용 회장은 정당성을 획득할까요? 회장 취임한다고 정당성이 획득되는 건 아니고 오너는 기업 실적, 기업의 비전 제시해서 임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스타일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조용조용하게 아버지와 달리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의 삼성.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회장이 됐고 이른바 이제 어쨌든 사면을 받아서 국정농단 관련돼서는 경영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그 재판이라고도 겹친 게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느낌도 있고 삼성은 그런 걸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한 건 바로 M&A죠. 이게 사실 이 개별 기업의 경영이야 사실 전문 경영인들이 잘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비전을 밝혀서 할 수 있지만 정말 큰 M&A, 대형 M&A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총수라고 하는 사람의 결단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만 인수 이후에 뭐 딱히 뭐가 없었고요. 근데 삼성이 지금 한 120조를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현금성 자산 다 합치면 200조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다 지금 기업이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현금을 들고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시장이 이제 어떤 좋은 회사를 사느냐 그리고 이 좋은 회사를 사서 어떻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부응할 만큼 좀 잘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의제가 삼성과 관련해서는 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고 기자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면복권으로 이제 등기이사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이사가 되는 건 아니죠. 회장 취임한다고? 아닙니다. 그렇죠. 별도의 절차죠. 그거는 왜 그럴까가 궁금하고요. 뭐 법적인 책임을 분리하려는 건지. 두 번째는 저라면 제가 삼성의 지금 전문 경영인들이라면 신이 나겠다. 사세 쓴 게 없다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날 텐데 한편으로는 아까 권 기자 지적처럼 그 말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사로 다시 그게 좀 당당하죠. 등기사로 취임을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끌어안는 실질적인 그 리더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그게 아마 당분간은 좀 어려울 테고 어제 그 재판받으러 갔다 나오면서 취임일성을 한 것도 사실은 저는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일정 자체가 일주일에 재판이 2-3번 있어요. 그래서 그 속행 공판 일정을 생각하면 재판이 없는 날을 이렇게 꼽아서 길이를 잡아서 요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가지 문제점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가장 어제 문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TSMC가 직원들을 강제 휴가를 보낸다라고 해서 향후 반도체 업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대만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최근에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 TSMC는 잘 아시다시피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1년치 물량을 미리 받아놓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면 어제 나온 3분기 삼성이 실적에 말해주듯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아마 내년까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전체에서도 30% 정도 감소했는데 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 뭐 그룹에서는 셀 쪽에서는 SDI 같은 것들이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테고 바이오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개발도 하고 OEM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다.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되 등기이사 자리를 피해가는 듯한 인상은 더 이상 주면 안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룹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각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종전의 미전실 현재의 사업지원 TF를 다른 방식으로 트랜스폼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형태와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분해 조직에 대한 재정비도 네.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그림이 그려지면 아 삼성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엿보일 텐데 비전을 제시해서 반도체 이후에 포스트 반도체 삼성은 뭐가 있어? 여기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이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인재와 기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약간 아까 비상경제금융회의처럼 추상적인 단어에 나열이라는 그 실망을 금치 못하겠는데 삼성이 마지막으로 주문하시거나 뭐 제드래곤 주문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박 기자께서는 뭐 등기이사 피한다는 인상 계속 주는 게 좋지 않을 테니까 뭔가 확고한 미래를 보여준 다음에는 책임을 지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도 했고요. 정말 그 삼성 내부에서 그런 위기 의식이 강합니까? 반도체에서 이렇게 실적이 빠지고 그러면서 정말 위기다 하는 인식이 있는지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군요. 위기 삼성은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 예.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예. 입사 이래 위기가 아닌 적이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내년 3월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일 때 등기이사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워낙에 이제 뭐 준법 경영이라든가 책임 경영 워낙 강조를 했었고 예.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놨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하나씩 조금 이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뭐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이 목표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약간 윤리적인 면들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면들이 다 뭐 편법 승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 약간 반감을 샀던 거고 이런 건데 사실 우리 해외 나가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애국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요. 자긍심을 느끼기도 자부심의 하는데 원천이죠. 거기에 걸맞게 기업 경영 윤리 면에서도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정말 뭐 사회 공헌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뭐 협력사와 상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러면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 얘기는 왜 안 하느냐 하실 텐데
혹은 2부에 따로 반도체 전문가와 함께 하려고 아껴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란 기자, 삼성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주문 하나 주문이라고 하셔야죠. 하면 예. 그 어제 그 이재용 회장이 밝힌 밝힌 메시지 중에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 삼성의 조직 문화와 창의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야말로 인류가 되려고 하면 예. 이제는 조직 문화 자체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장을 이재용 회장이 책임져서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서도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삼성 임직원들이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삼성의 대표작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7사제처럼 반바지 입는 문화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매일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반바지를 임직원들이 입습니까? 그래서 삼성 기업 문화의 변화를 촉구해 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삼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똑같죠. 다만 그래서 CEO니까 이재용 회장이 CEO가 됐으니까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 진행하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셋을,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